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2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걱정스러웠던 조정 분위기. 자, 그것이 현실화되고 말았죠. 자, 어제는 말이죠. 사실 현재 미국의 FOMC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에 대해서 잘하면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을 기대한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FOMC, 미국 공개시장위원회죠. 그 효과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3개월 만에 최대폭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 증시도 오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죠. 외국인들의 초대 규모의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코스피가 1.7%, 특이할 것은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나쁘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나 또 코스닥으로 종목이나 시장을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어느덧 제가 그 전에 설정해드렸던 제 1차 지지선 3000 내지 3050포인트 근처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1차 지지선 바닥인 3000포인트가 지켜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건이나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 갑자기 썰렁해진 그런 분위기를 물어봤을 때 3000포인트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지지선 28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고점 대비 거의 한 7% 정도 조정을 좀 받는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설사 추가적으로 더 조정폭이 깊어지고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이야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원탑,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포트폴리오 골격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목들을 다시 현재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죠. 그리고 그 다음은 순서에 관계없이 좀 말씀드릴 건데요. LG전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네이버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약간 작은 대형 들어서 SKC가 있고,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현재 좋은 기회가 온다. 즉 매수할 기회가 온다 하는 관점. 갖고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장기 투자 종목들조차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럴 때 장기 정석 투자자들도 매우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특히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것을 예상하고 감지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고점에서 팔지 못한 약간의 후회, 아쉬움, 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 어떤 불안감, 자,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좋은 종목들을 파는 그런 결과를 내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저 30년 경력 동안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추세적으로 어떤 기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가벼운 조정에 너무 예민하고 또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사실 최근 30년 증시 역사상 최대 위기는 우리나라 시정으로 봤을 때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하고요. 2008년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였었습니다. 자,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폭락하는 상태는 피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겨낸 것이 증시였었거든요. 2008년도 외환위기 이겨냈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도 또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데 그렇게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아주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넉넉히 보시고 현재 시장을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다만 외환 위기나 레만 사태 같은 큰 사태, 그런 정도는 피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제가 짚어낼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 오늘 또 미국 증시 이렇게 급락한 그 배경과 그리고 전망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어제 오늘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우리 종목이 있죠. LG화학이 있고요. 네이버가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제2의 도약 내지 제2의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도약이, 그 진화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진화할지 궁금할 정도로 상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못지않게 네이버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네이버가 그 정도로 좋아 보인다는 뜻이죠. 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어떤 시장이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재 보고 계신 우상전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일단 주요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했다는 거. 자, 1월달 FOMC가 열렸습니다만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좀 급락했지만 특히 초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은 대단히 좋았다는 것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AMD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봤을 때는 현재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게 약간 걸리긴 합니다. 잠깐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전일 뒤에 무려 15원 20조 원이나 급등을 하면서 1119원 수준으로까지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자, 이 모양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원달러 환율만 보면 현재 상황은 그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썩 좋은 신호는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WTI 가격은 약간 올라갔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큰 통으로 올라가진 않았죠. 달러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를 평균 낸 그런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 통화 비교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한 그 지수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간밤에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인덱스 DXY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90.64로서 평상시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변동폭만 보였다는 것이 0.5포인트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요되지 않았고요. WTI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수급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지금 계속 매도하고요. 일반 개인들은 순매수하는. 일반 개인들이 오늘도 거의 2조 가깝게 순매수했습니다. 어제까지 일반 개인들이 18조 7천억, 오늘까지 합치면 20조가 넘어가는 거죠. 근 21조 원. 자, 작년 한 해 내내 매수했던 총 금액이 코스피만 따졌을 때 약 43조 정도 되는, 45조 정도 4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것을, 현재 그것의 약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을 단 1개월 만에 순매수하는 저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으면 지수가 더 폭락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일반 개인들이 그 무지막지한 매수의 힘으로 떠받쳐줬기에 이 정도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이 기반이 돼서 어느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 또 상당한 힘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현재 금년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대규모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매도 대상 주체는, 매도한 주체는 기관들이죠. 연기금, 또 투신, 금융투자권이었고요. 오늘 기관들은 약 3,800억 순매도를 했네요. 자, 그런데 현재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매도를 하고요. 오늘까지 합쳐서 대략 한 3조 8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기관에 비해서는 약 4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오늘은 많지만 여태까지 누적 개념으로 봤을 때 금년의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자, 오늘의 매도는 시장 상황에 걸맞춰 단기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약간 또 한지 불리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2.35.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좀 강세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이시스는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또 약세장이라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그 플러스가 축소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또 더 마이너스로 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더 현재 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바람에 우리 지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35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역베이시스로 확대됐다는 거, 그 백오데이션, 이쪽 용어로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오데이션 상태가 확대됐다는 건데, 강세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죠.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약간 지수가 왜곡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그와 연관된 그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인데, 차익도 마찬가지고 비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비차익 다 합계해서 1조 3,7천억, 1조 3,700억 정도나 쏟아져 나왔어요. 당연히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죠. 이런 매물을 받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건데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죠. 급락 배경. 급락 배경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평가 우려를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라가르드, 지금 ECB 총재하고 루비니, 뉴욕대 교수, 그리고 사람이 아닌 영국의 금융감독청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고평가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4대 리스크가 지적된 바 있었죠. 고평가, 과잉유동성, 또 인플레 문제, 또 과다부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전에 벌써 한 달 전쯤에 제가 짚어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가장 직접적인 그 악재는 미국 부양책, 의회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또 현재 연준에서 나온 내용이 밋밋했죠. 뭔가 획기적인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건데, 그 밋밋한, 다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내용만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채권금리가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긴축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큰 발작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른바 그것을 이쪽 용어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죠. 2015년도 당시 제니 옐런, 그 당시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퍼 텐트럼이요. 그런 것에 대한 현재 내재되어 있는 어떤
뭐랄까요, 약간 불안감, 이런 것이 조금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공매도, 헤지펀드가 최근에 공매도를 많이 했다가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증거금, 공매도 할 때 증금이 필요하거든요. 증거금 이하로 현재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마진콜, 증거금 부족 사태 이렇게 되고, 그 증거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갖고 있는 현물을 팔게 됐다라고 하는 설도 좀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좀 받은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지금 상승 동력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 바람에 위치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작동되고, 여기에 약간의 악재가 붙여지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기조를 크게 흔들 만한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악재만 새삼스럽게 부각돼서 악재의 빌미로 작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요인을 보면 사법 리스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나 제도, 공매도과 관련도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이익 공유제, 이 얘기는 또 왜 나왔는지 말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반시장적 정책이죠.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소 꺼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정적이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3대 기관, 증권, 투신, 연기금이 뭐 계속 매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관들이 16조, 17조 원, 금년 들어 17조 원 정도를 매도했으니 시장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상태에서 악재까지 만나서 급락을 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현물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규모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설상가상으로 지수가 내려갔다. 또는 과장됐다. 지수 하락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불안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4대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고평가, 과잉정책 이런 문제는 사실은 훨씬 전부터입니다. 로버트 실러, 아마 이 양반이 프린스턴 교수인가요? 예일대 교수인 것 같아요. 예일대 교수. 이 양반 7, 8년 전부터 이미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명망가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구체적으로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승 기조, 여태까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올라가게 된 3대 기조, 3대 틀이 있습니다. 상승 틀, 상승 기반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상승 기반은 첫째, 강력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진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정책 기조는 지금 제니 옐런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기조는 절대 공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진전됐지 후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자, 그리고 채권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에, 특히 작년 3월달이죠. 워낙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나 지나치게 채권 금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것이 정상화되는 것 수준으로 봐야지 속도상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채권 금리 그 자체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10년물짜리 채권 금리가 2%가 넘어간다든가, 미국의 10년물 채권이 국채가 1.5% 넘어가면 그때는 조금 달리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구성의 변화, 그레이트 머니 부부라고 설명드렸던 동학주주 매수 기반이 생각보다 커요. 고객 네트금이 70조가 넘어가 있고, 그 외에 증시로 이입될 수 있는 부동자금 규모가 최대 100조 내지 현재 거의 300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펀더멘탈과 무관한 비펀더멘탈적이고 기계적이고 또는 현재 뭡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기 매도라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그 포지션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현재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프로그램 매도만 지금 거의 8조 원 정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전체 매도 약 3조 8천억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기관들도 매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매도는 철저하게 단기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 매도했다가도 내일 당장 대규모로 매수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급변하는 변동성이 심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쪽에 매도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장기 펀드에서 매물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얘기 되겠습니다. LG화학. 이왕이면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LG화학이 오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더 빠지지 않고요. 플러스 살짝 강보합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체 그 매출이 작년 4분기죠. 8조 9천억 정도인데 약 20%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원래 LG화학은 분기당 5천억 정도가, 잘 나올 때 5천억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그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는 건데, 금년은 더 좋아질 겁니다. 아마 금년에는 분기당 거의 한 8천억 정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건데, 지금은 양방입니다. 양방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LG화학의 주력 사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사실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훨씬 더 큽니다. 어쨌든 석유화학 쪽에서 보면 ABS 합성수지 쪽이죠. 뭐 IT용, 뭐 자동차 내장재 이런 거에 쓰이는 게 합성수지입니다. ABS, PVC, 건설 쪽 PVC, 또 이번에 대박 친게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지만 MB 라텍스입니다. 이런 것 등이 상당한 마진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전지도 상당히 좋았다는 건데 전지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IT용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내지 ESS용 2차 전지인데 자, 그동안 2차 전지 중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작년 2분기 때부터 흑자로 반전됐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면서 작년 4분기 때부터 그 흑자의 폭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자 기조로 반전됐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기대되는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석유화학이나 2차 전지 외에 또 다른 첨단 소재 분야 또한 상당히 유망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좀 있죠. 그래서 다 합쳐서 평가를 할 때 현재 LG화학의 적정 주가는 140만 원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금년 목표 가격과 거의 비슷하죠. 130만 원인데 140만 원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2021년도 4대 중점 사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가 전지 소재. 전지 소재는 양극재뿐만이 아니죠. 그 외 다른 부분에 전지 소재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고체 소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모빌리티 소재입니다. 모빌리티는 현재 LG전자 및 LG이노텍 등 전장 분야와 관련된 소재 쪽입니다.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된
그런 소재가 되겠죠. 전장과 관련된 소재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4대 중점 사업으로 삼았다는 걸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루션. 이 솔루션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솔루션을 또 4대 중점 사업으로 해놨고요. 또 신약 분야. 요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돼서 거의 평가가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바이오, 특히 신약과 관련된 속도를 낸다고 하죠.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이 돼서 가치에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도 시총 관점에서 본다면 3조 내지 5조 원 정도의 가치로 근데 부상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봤을 때는 대략 5 내지 10%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런데 향후에는 그 기여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월 선행 목표 가격은 대략 저 업계에서는 1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93만 원이란 말이죠. 따라서 상당히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상당 기간 적어도 1년 내지 삼성전자는 3년이지만 LG화학은 1년 내지 2년입니다. 그런 정도 기간 동안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 두 번,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차트를 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이버. 자, 네이버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때가 상승폭이 좀 깎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어려운 가운데 동시에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몇 가지 모멘텀이 있죠. 네이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적은 뭐 깜짝 실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일단 뭐 외형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3,238억. 작년 동기 대비 작년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7.6% 나왔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21.4%. 작년 4분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외형도 좋아지고 있고 내실, 즉 영업이익의 수준, 질적인 그런 성장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검색 및 광고 부분 원래 주된 사업이죠. 서치 플랫폼 사업 파트로 합니다. 서치 플랫폼. 이 서치 플랫폼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큰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이 사업 분야도 작년 동기 대비 11.3% 현재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작년에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려 44.6%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속도입니다. 이 점은 주목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는 관측, 그런 생각까지도 가능케 하는 그런 속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핀테크는 현재 지금 그 카카오에 약간 뒤지죠. 근데 핀테크가 네이버가 하는 핀테크, 네이버 페이까지 다 포함한 그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67.7%로 증가했다는. 그리고 콘텐츠도 현재 또 게임 분야나 또는 뮤직 분야에서 카카오에 좀 뒤지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콘텐츠의 성장 속도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48.8%나 되고요. 또 클라우드 분야, 이거는 현재 카카오보다 월등한 분야, 클라우드 및 AI 쪽입니다. 여기 성장은 가공스러울 정도입니다. 85.6%. 물론 절대 비중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만큼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류 콘텐츠 동맹 구도를 강화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아실 겁니다. BTS의 연예기획사이죠. 여기와 협력을 해서,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팬 커뮤니티, 지금 팬 커뮤니티 양쪽 각각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합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네이버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 지분 출자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이 빅히트가 YG 플러스에
700억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죠. YG 플러스는 음원 공동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빅히트의 BTS가 있다면 YG의 세계적인 또 여성 가수, 팝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가 있죠. BTS와 블랙핑크의 만남까지는 아니지만 조합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YG에는 또 네이버가 투자를 하고 있죠. 2017년 벌써 한 4년, 3년 반 전에 이미 네이버는 YG에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또 네이버는 그 전에 또 CJ그룹과 지분 맞교환, 그 당시 지분이 아마 7천억 원일 겁니다. 아마 7천억 정도를 맞교환 한 적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네이버가 놓고 있는 이 포석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방대할 뿐더러 그것이 상당히 입체적이며 그것이 또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콘텐츠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그 콘텐츠가 장르상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음악에, 공연에, 또 웹툰에, 웹소설에, 드라마에, 영화에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경쟁력도 점차 동맹을 강화시킴에 들어서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 외에 또 세계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은 현재 카카오보다 셉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그와 관련된 그렇게 연합해서 현재 그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의 브라이브 팬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지금 팬 커뮤니티로만 남겨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수익에 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네이버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잠재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네이버가 그냥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네이버로 또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제2의 도약 내지 제2의 진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이버가 현재 시가총액 4위인데요. 지금 3위권 내지 잘하면 2위권 정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전망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를 반드시 우리 종목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차 정도가 아니고요. 제3, 제4 계속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낫다는 판단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카카오를 갖고 계시면 되지만 새롭게 매수한다든가 했을 때는 계속 네이버 쪽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